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난 9화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수만 가지 알트코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창조자 없는 기원, 절대적인 희소성, 그리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성. 이것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드는 본질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끊임없이 비트코인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하루에도 몇 %씩 등락하는 자산을 어떻게 믿는가? 결제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불법 자금 세탁용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들은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거대한 자본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래티지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했을까요? 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IMF의 경고를 무릅쓰고 자국의 법정화폐로 선언했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비판을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비판 너머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더 큰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돈의 배신 시리즈의 마지막 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비판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만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부의 미래를 건 새로운 거대한 게임의 시작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선택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비판의 벽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비판들은 날카롭고 현실적이지만 2025년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는 기술적 진화와 시장의 구조적 성숙을 통해 과거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을 기술 신비주의로 포장된 폰지 사기라 불렀고, 유진 파마는 그 가치가 더 큰 바보 이론에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투기적 성격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1월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월스트리트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시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ETF 출시 이후 전 세계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 시간대에 집중되었고, 이는 가격을 전통 금융의 리듬에 맞춰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ETF 이전 시대보다 평균 일일 변동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90일 변동성 범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투기꾼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강한 손들이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 기관 투자자의 약 59%가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정부가 2025년 3월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를 공식 설립한 것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비트코인을 실제 돈처럼 쓰기 어렵다는 비판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가 1초에 약 7건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최종 확인까지 평균 10분이 걸려 커피 한 잔 사기에도 불편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인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 카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비자는 1초에 평균 수천 건, 이론적으로는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단 7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소액 결제를 위해 설계된 레이어 2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기업이 채택할 만큼 성숙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는 이름 그대로 번개처럼 단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와 같은 일부 기업들은 이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모색하고 있으며 캐시앱 등 주요 결제 앱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는 오명도 여전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와 IMF 같은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각국 정부의 행동은 이러한 오명이 낡은 서사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오히려 범죄 추적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021년 기준 불법 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15%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의 대부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아닌 중앙화된 서비스 해킹이 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프린스 그룹 사건에서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압수한 비트코인을 과거처럼 시장에 매각하는 대신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에 영구적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금융규제 및 집행기관이 비트코인을 범죄의 수단이 아닌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향한 비판들은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현재 진행형인 기술적 진화와 시장의 성숙을 통해 그 근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바로 이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게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 구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던 시절 마이클 세일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가 보유한 수억 달러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회사 금고에 쌓아둔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그 가치가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와 같다. 계속되는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매년 구매력을 잃어가는 확실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지만 화폐의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이라기보다는 달러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반대 베팅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리즈 내내 이야기해온 돈의 배신에 대한 한 기업가의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이후에도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모든 금융기법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 회사는 약 474억 달러를 투입해
무려 6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를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들의 과감한 행동은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었고 비트코인을 회사의 장부에 올리는 법적, 회계적 절차의 설명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회계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여 가격이 내렸을 때만 손실로 기록하고 올랐을 때는 장부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왜곡시켜 비트코인 보유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은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장부에 반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회계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기업의 CFO 입장에서 비트코인 보유는 더 이상 경력을 건 도박이 아닌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개인의 투기 자산을 넘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강력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면 일부 국가는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트코인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나라가 바로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전 세계 금융기득권 세력은 즉각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강력한 경고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왜 이런 도전을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엘살바도르가 처한 절박한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통화 없이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는 나라로 경제의 명운이 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었고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동포들의 송금은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중개업체에 연간사 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화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국가적 승부수였습니다. 첫째, 미국의 통화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통화 주권을 일부나마 되찾고, 둘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수수료 없이 송금을 받아 국부 유출을 막으며, 셋째,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에게 스마트폰만으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평가됩니다. IMF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일상적 사용은 여전히 미미하며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한 엘살바도르는 2025년 2월 IMF로부터 1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매일 일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정부 주도의 전자지갑 치보를 민영화하는 등 정책의 일부를 후퇴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국가라는 독특한 브랜딩과 치안 개선이 맞물리면서 관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2019년 170만 명에 불과했던 연간 방문객은 2024년 39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비록 험난했지만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거나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으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에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존재함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만의 장난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 도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이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시대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포용과 확장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포용, 즉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고 금이나 석유처럼 국가의 영구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2025년 10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압수하면서 미국의 총 보유량은 32만 4천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편입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확장, 즉 달러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허가받은 기관만이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연방 규제안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대신 민간 기업의 혁신을 활용해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같은 정책 결정자들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CBDC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 이중 전략은 다른 모든 나라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래의 디지털 경제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기술 위에서 움직이더라도 그 위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핵심적인 돈은 여전히 디지털 달러가 될 것이며 그 기반이 되는 핵심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또한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영국 등 다른 경쟁국들이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서두르게 만드는 강력한 지정학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코인을 둘러싼 날카로운 비판들과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단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장점, 즉,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부패시킬 수 없는 중립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본질이 다른 모든 단점을 압도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위험을 보았고, 엘살바도르는 강대국의 통화정책에 종속되는 지정학적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거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이자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비트코인을 오늘의 투기 수단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비트코인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거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과 거대한 자본의 시각 차이입니다. 돈의 배신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돈이 처음부터 권력제에 의해 조작 가능하도록 설계된 속임수였으며
로마의 은화 희석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까지 화폐 붕괴는 언제나 국가 몰락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배신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인구 절벽 위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 구조와 닮아 있으며,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당신의 돈을 복제하고 위기 시 손실을 사회화합니다. 특히 달러는 닉슨 쇼크 이후 무제한 발행되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당신의 월급 가치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약점은 IMF 경고를 통해 확인했듯 부동산 PF 부실 같은 대한민국 내부의 위협으로 이어져 국가의 자원과 기업이 해외 자본에 잠식될 위험을 키웁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시스템의 실패와 은행 불신이 극에 달했던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 없는 돈, 즉 비트코인을 창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학과 코드가 신뢰를 대체하며 2100만 개로 한정된 절대적 희소성을 가집니다. 이는 통제 가능한 알트코인이나 CBDC와 달리 유일하게 진정한 디지털 희소성을 지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의 투기가 아닌 테슬라와 같은 기업과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위험에 맞서 선택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화폐는 개인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비트코인의 등장은 그 거대한 배신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입니다. 스스로의 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만의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돈의 배신 시리즈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당신의 월급이 얼음이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손에 쥐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녹아 사라지는 얼음처럼 말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1억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9천만 원으로, 원화 가치는 연 1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 20년은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퇴직연금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저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를 빼앗기 위한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배신,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녹아내리는 당신의 월급을 어떻게 단단하게 보관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한 대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리버스온의 새 시리즈 곧 시작합니다.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